내 이름은 나승리. 대기업 회사원이자 육아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40세 맘이다. 남편과 돌이 막 지난 딸아이 미래와 셋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10년 전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 전 남편 왕재수와는 중학교 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중학교 때 부모님을 모두 교통사고로 잃은 나를 옆에서 위로하고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다. 나를 외롭지 않게 하겠다면서 전 남편은 대학생이 된 후로 알바를 하면서 동거를 하자고 했고 동거 2년 후 임신을 하게 됐다. 그때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전 남편은 학교 그만두고 취직할게. 우리 결혼하자. 라면서 프로포즈를 했다. 나는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첫 출산하게 됐다. 대학을 그만두면서 대형 광고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던 꿈은 접었지만 대신 전 남편은 소규모의 광고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아들아이가 태어난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나는 현실 앞에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전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너 때문에 대학도 그만뒀어 라며 나를 원망하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아들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전 남편은 회사에서 감봉 처분까지 받을 정도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 일로 인해 크게 자존심이 상한 남편은 회사의 처분을 수용하지 못했고 매일 술에 빠져 지내는 날이 이어졌다. 감봉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 술값이 점점 늘어나자 전 남편은 넌 중졸이니까 청소일을 하든 단란주점에 나가든 상관없으니까 남들 눈 신경 끄고 당장 일자리 찾아 라고 화를 내면서 구인 광고지를 나한테 던졌다.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지만 어느 한 군데 나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다. 그런 와중에 초보자부터 할 수 있는 웹 디자이너 일이 눈에 띄었다. 프리랜서, 완전 재택근무였지만 보수가 너무 적었다. 하지만 중졸인 나를 고용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다 도전해보기로 다짐한 나는 웹 디자이너 일을 시작하게 됐다. 집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열심히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씩 수입이 안정돼갔고 부족해진 생활비는 내가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남편은 너 언제까지 내 등에 빨대 꽂고 살래? 쓸모없는 마누라 같은 이라고 라고 하면서 재택근무도 내가 하는 일도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딱 한 가지 내가 높이 사는 면이 있었다. 그건 바로 아들아이에게는 늘 자상한 아빠라는 점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였고 아들아이 역시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심한 모욕을 당하더라도 아들아이와 아빠가 떨어져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혼하지 않고 꾹 참고 지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내 30살 생일날이 되었고 집에서 조촐하게 파티를 할 생각으로 생일 케이크를 사놓고 전 남편과 아들아이가 집에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케이크 사놨어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건 내 선물 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밀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살짝 감동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고마워 라고 말하고 봉투를 열어봤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이 무슨 갑툭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고 오늘부터 남남이다 라며 남편은 냉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자 아들이 나는 아빠하고 살 거야. 엄마 싫어. 돈도 못 버는 엄마 따라가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남편이 아들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벽 세뇌시켰다는 걸 알았다. 내가 아들아이에게 엄마도 돈 잘 벌어. 엄마가 집에서 일하는 거 너도 봤잖아. 엄마도 너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설득했지만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일도 안 하면서 일한다고 뻥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은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생일날 남편과 아들아이에게 강제로 퇴출당하다시피 집에서 나온 나는 너무 억울했고 남편을 원망하게 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고 살림에 보탬도 주고 집안일, 육아 모두 열심히 했건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자 서러운 분노가 북받쳐 올랐고 혼자 울고 말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는 것만으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 두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나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매진했고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결과 인터넷 광고 전속 디자이너로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고소득 분야도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혼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일해보지 않겠냐며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 겨우 중졸인 내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지 그 회사는 전 남편이 대학 때 가장 다니고 싶어 했던 회사였다. 나는 정사원으로 입사해서 새 환경에 적응해야 했지만 바쁘게 쫓기는 생활 속에서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혼하고 5년 후 회사 상사의 소개로 동종업계의 한 남자를 알게 됐고 2년 연애 후 결혼했다. 다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꼭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 공사다망한 행복하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청업계의 한 회사가 마련한 접대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됐다. 평소에 내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시던 사장님이 오늘 업체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지 라면서 나를 데리고 가주셨다. 사장님 말씀에 순순히 따라 나섰고 식사 자리에 도착하자 하청업체 사원 2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이 내 얼굴을 보더니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나의 전 남편이었다. 전 남편이 이혼 후에 더 출세를 했다면서 일부러 전화를 해서 자랑을 했던 일이 생각났고 이런 대반전이라니 우참사가 일어날 뻔.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타이밍에서 한번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 남편에게 나도 설마 내가 왕재수 씨가 동경하던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라고 은근히 비꼬아줬다. 자존심인지 자격지심인지가 높은 전 남편은 처음엔 좀 참는 것 같더니 결국 못 참고 터지고 말았다.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중졸짜리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는 회사가 제정신이야? 그딴 회사를 어떻게 믿어? 라면서 망언을 쏟아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 사람 당장 끌어내세요. 어디서 망언을? 라며 격노하셨다. 전 남편은 동석했던 자기 상사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고 식사 자리에서 퇴출당했다. 그 뒤에 들은 말로는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격노한 상사가 폭풍 설교를 쏟아붓자 전 남편은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반발하더니 사표를 제출. 30대 후반에 실업자가 된 전 남편은 생각처럼 재취업이 되지 않았고 결국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자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그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네가 나가서 일할 때도 됐지? 라면서 화풀이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견딜 수 없게 된 아들이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다. 아빠가 일도 안 하고 화만 내고 나 학비도 못 냈고 생활비도 없어. 도와주세요. 라고 사정했다. 친아들이 와서 부탁하는데 어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가. 하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자기가 궁하니까 찾아와서 돈이나 타가려고 하다니 인성이 의심스러웠다. 나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고 엄마로서 책임을 생각해서 학비는 줄게. 하지만 그때 아빠를 선택한 책임의 무게는 네가 져야지. 생활비는 아빠랑 해결해. 라고 충고한 후 아들아이를 돌려보냈다. 그러자 아들아이는 그때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후회된다며 조금 뉘우치는 것도 같았다. 이혼 후 처음으로 아들아이 입에서 그때는 잘 몰라서 심한 말을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라고 미안하다고 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다시 아들아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동안에 벌어진 틈을 조금씩 메꿔나가고 있다. 아들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뒤로 남편은 혼자서 고독한 생활을 보내게 됐는데 직장도 못 구하고 통장에 돈도 다 떨어지고 지금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낭비 중이라고 한다.
그럴수록 제대로 된 사회생활에서 계속 멀어져 가겠지. 한편 나는 재혼 후 38살이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됐다. 나이도 있고 해서 아이는 반포기 상태였는데 남편과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울고 말았다. 그리고 40이 된 지금 남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라고 믿고 있는 나는 앞으로도 지금의 행복에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해본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집이 이사를 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새 학교에 다니게 됐다. 새 담임 선생님도 좋은 분이었고 친구도 쉽게 사귀어서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나는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누나와 형이 있는데 나이 차이 탓인지 집안에서 나는 귀염둥이 그 이상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그런 나에게도 비록 초딩이지만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건 왕진상이라는 아이 때문이었는데 왕진상은 같은 반 남자애였다. 왕진상은 우리 반에서 가장 문제아였고 남자애들의 리더격인 불량그룹 보스쯤 됐다. 하필 그런 애한테 내가 찍힌 거였는지 자주 공격받는 대상이 됐었다. 더구나 그 이유가 우리 엄마였기 때문에 나의 분노지수도 상당했다. 야 노사나, 너네 엄마가 아니라 완전 할머니라며? 너네 엄마 48살이라던데? 엄마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라고 해. 우리 엄마는 아직도 32살이야. 왕진상 말처럼 우리 엄마는 30대 후반에 나를 낳아서 나이가 많다. 고령 출산에 늦둥이가 나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 엄마 나이를 알게 된 왕진상은 그날 이후로 우리 엄마를 두고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라며 툭하면 놀려댔다. 왕진상은 자기 엄마 나이가 젊은 게 무슨 자랑이라도 됐는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엄마 나이를 물어서 자기가 위라는 걸 확인했다. 반 애들 중에선 우리 엄마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진상이 보기엔 그게 웃겨서 죽을 만큼 통쾌했던 모양이다. 이에 질세라 나는 왕진상이 까불 때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라고 세게 나갔지만 왕진상은 네가 아무리 화를 내봐야 늙은 엄마가 갑자기 젊어질 것 같냐? 바보 라면서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았고 늘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엄마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속상해할까봐 내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참관 수업 가정통신문이 한 장씩 배포됐다. 그걸 받자마자 왕진상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오더니 야, 참관 수업날 니네 엄마도 학교 오는 거 맞지? 라고 비웃으며 말했다. 물론 엄마가 학교에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만약에 엄마가 오면 왕진상이 허튼 소리를 할 게 뻔히 예상됐다. 엄마가 걱정이 된 나는 왕진상이 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가정통신문을 꾸깃꾸깃 구겨서 가방에 쑤셔넣고 집으로 갔는데 도저히 엄마한테 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참관 수업일은 점점 가까워져 왔고 매일 아침 등교하기가 무섭게 왕진상은 나한테 와서 빨리 참관 수업일 왔으면 좋겠다. 니네 엄마 진짜 보고 싶다. 라면서 비웃었다. 하지만 가정통신문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당일날 엄마가 안 오면 안 온 대로 왕진상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이상한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참관 수업 당일 왕진상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야, 너네 할머니 오늘 오는 거 맞지? 완전 기대된다. 니네 할머니랑은 비교가 안 될 텐데 우리 엄마 완전 젊거든. 너 보면 현타 올걸? 라고 떠들어댔지만 나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잠시 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평소처럼 수업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교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우와, 저 아줌마 누구 엄마야? 너무 예쁘다. 얼짱 누나랑 형도 같이 왔어. 대박. 라고 애들이 수선을 떨길래 무심코 뒤를 돌아다 봤더니 엄마와 형, 누나가 나란히 교실 뒤에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엄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으면서 힘내라고 눈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작게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내왔다. 순간 나는 엄마가 어떻게 왔지?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 엄마가 나한테 손을 흔드는 걸 본 반 애들은
우리 엄마가 누군지 다들 눈치로 알게 됐고, 그러자 교실 여기저기에서 노산안의 엄마네 예쁘다, 세련됐다 하는 말이 들려왔다. 선생님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하며 수업에 집중하자며 반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평상시처럼 수업을 마쳤다. 드디어 쉬는 시간이 됐고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한없이 복잡한 마음으로 엄마와 누나, 형에게 갔다. 내가 참관 수업에 관한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 다들 왔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누나가 청소를 하다가 내가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참관 수업 가정통신문을 발견한 모양이었다. 엄마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건 절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숨긴 건 분명했기 때문에 야단을 맞을까봐 걱정돼서 고개를 푹 숙였다. 너 집중력이 너무 좋더라? 기특한 우리 아들. 라면서 웃는 엄마를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번 사태에서 빼놓을 수 없는 1인 왕진상이 환한 얼굴로 오더니 너 가짜 엄마 데리고 왔지? 저거 니네 엄마 아니지? 라고 근거 없는 말을 하길래 우리 엄마가 맞다고 똑바로 알려줬다. 뒤에서 다 듣고 있던 엄마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자 왕진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네 엄마는 할머니야, 못생긴 할머니 어쩌고, 우리 엄마보다 10살도 넘게 늙었는데 말도 안 돼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혼자서 난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진상이 현타가 온 것도 이해가 되긴 했다. 우리 엄마는 패션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직업 특성상 패션 센스도 뛰어나고 실제 나이는 48이지만 훨씬 젊어 보였다. 대체 왜 온 식구가 출동했는진 모르겠지만 형하고 누나는 쌍둥이였고 엄마 회사의 모델로 활동 중이었다. 내가 보기에도 오늘도 역시 세련되고 멋진 모습이었고 셋이 모여있으니 블링블링 뿜뿜이었다. 자세히 보니 입술을 꼭 깨물고 분해하는 왕진상 옆에 어떤 아줌마가 서 있었는데 후줄근한 다 낡은 운동복 차림, 맨 얼굴에 푸석푸석해 보이는 노란색 염색머리, 참관 수업에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궁금증이 발동한 나는 저분이 왕진상 니네 엄마야? 라고 물었더니 왕진상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얼굴이 더 빨개지더니 아니야 라고 하더니 뛰쳐나갔고, 왕진상 엄마로 보이는 아줌마도 우리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교실에서 나갔다. 이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알게 된 거지만 왕진상 엄마는 한때 불량그룹 멤버였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왕진상을 출산했는데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아서 좋은 직장을 다니긴 어려웠고 남편 월급에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돈을 보태서 살림을 꾸렸던 모양이다. 또 이유는 불투명하지만 어린 나이에 출산한 걸 늘 자랑처럼 말했고 왕진상한테도 그 얘기를 자주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량소녀 시절 티를 벗지 못해서 옷차림, 머리 스타일도 여전했고 평상시 모습으로 참관 수업에 왔던 거였다. 하지만 왕진상은 그토록 무시했던 우리 엄마를 실제로 본 순간 자기도 눈이 있었으니 자기 엄마와 너무나 비교된다는 걸 알았고 그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간 거였다. 한참 후 종례 시간에 다시 교실로 들어온 왕진상은 내 옆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참관 수업 후 내 주변에 모여든 건 여자애들이었는데 잘생긴 형이 있어서 좋겠다는 둥, 너네 엄마 너무 세련됐다, 완전 멋있다 등등 폭풍 칭찬을 받게 되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갔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 형, 누나 앞에서 참관 수업 가정통신문을 왜 버렸는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다. 엄마가 오면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랬다고 말이다. 그러자 엄마는 괜찮다며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엄마는 젊었을 때 누나와 형 쌍둥이를 낳고 육아에 쫓기면서도 회사 일을 병행했었고 오히려 사업을 더 확장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었다고 한다.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온전히 아이만 바라보는 육아를 하고 싶어진 엄마와 아빠는 상의 끝에 내가 태어난 거라고 했다. 엄마는 나에게 엄마를 보호해주려고 그랬구나, 고마워 엄마 걱정해줘서 라고 하셨다. 한편 참관 수업이 있은 후 몇몇 왕진상을 추종하던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에 떨어져 나갔고 그 후 왕진상은 교실에서 외톨이가 되고 말았다. 초등학생 입장에서 본다면야 부모님이 일진이었다고 하면 강하고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다.
특히 유치한 남자애들한테는 어필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관 수업을 계기로 완전히 위상이 실추된 왕진상이 그 후로 누군가의 추종을 받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나도 어른이 되었고 지금은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현명한 아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참관 수업은 지금 생각해도 멋진 반전을 날린 통쾌한 기억으로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나도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이름은 도양인. 아내 가정이와 결혼해서 주택을 구입했다. 우리 집은 일종의 오더메이드였다. 1년 정도에 걸쳐서 우리 부부가 원하는 걸 말하고 건축회사에서 그걸 반영하는 시기였다. 그리하여 넓고 쾌적한 주방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정원이 딸린 주택이 완성됐다. 아내는 처음 새하얗게 빛나는 우리 집을 본 순간 꼭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어쩜 저렇게 구김살 하나 없이 새하얗고 예쁠까? 라고 감탄하며 만족해했다. 웨딩드레스를 예로 들은 건 아마도 우리가 아직 신혼이었고 결혼식 기억이 여전히 선명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였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꼭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다니 말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웨딩드레스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유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장기 해외 출장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나 혼자 다녀와도 돼.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다. 모처럼 내 집이 생겼는데 이 집에서 나 근무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싫어. 난 당신 따라갈 거야.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아. 그래. 장기라곤 해도 3개월 예상하고 있으니까. 아직 애도 없고 같이 해외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까? 응. 나는 아내를 데리고 해외 출장을 가기로 결정했다. 아직 우리 집에서 살고 있다는 실감도 나기 전이었다. 짐도 반밖에 풀지 못했었다. 당장 쓸 물건이 아닌 것들은 여전히 박스 속에 있었다.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당분간 집은 친구에게 빌려주고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출장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집을 맡길 적임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고 그냥 비워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기 해외 출장은 처음이라 사전 준비며 인수인계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석 달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서 전기며 수도는 끊지 않고 그냥 놔뒀다. 귀국 후에 다시 연락하는 게 더 귀찮을 것 같아서였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기본 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돈이 나갈 걱정도 없었고 굳이 끊을 이유도 없었다. 문제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출장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였다. 그래도 어쨌든 길었던 출장을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와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시 입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이 집에서 며칠 살지도 않았는데 인사는 2번 하게 생겼네. 이 선물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다. 우리는 잡다한 얘기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골목에서 한 번만 꺾어지면 곧 우리 집이다. 에? 집이 어디 갔지? 나는 심하게 동요했고 눈만 계속 깜빡였다. 아내도 멘붕이 오긴 마찬가지였다. 뭐지? 집이 어디로 간 거야? 집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 골목이 아니었나? 머릿속은 대혼란이었고 눈앞에 있는 지저분하고 꾀재재한 집을 계속 보고 있었다. 잘 보니 디자인이 닮아 있었다.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크게 달라진 거라면 하얗던 벽이 지저분한 회색으로 변했다는 거. 반려견을 키울 예정이었던 아담한 정원은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파리가 우글우글, 악취가 말도 못하게 진동했다. 지저분해진 벽은 누가 더럽히기로 작정하고 일부러 쓰레기를 던져서 저렇게 만든 게 분명했다. 우리는 집 주변을 계속 돌아봤다.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이 집이 맞는 거 확실하지? 그런 거 같아. 이미 멘붕이었지만 회색으로 변한 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근데 왜 집안에 전기가 켜져 있어?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고 인기척도 느껴졌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본 적도 없는 경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현관문 앞까지 간 우리는 일단 초인종을 눌러보기로 했다. 띵동 하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집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나가요. 불쾌한 표정으로 중년 여자가 안에서 나왔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당신들 뭐해요? 그건 제가 물을 말입니다. 여긴 우리 집입니다. 집주인이구나.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자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뭐야? 우리 집에 볼 일 있어? 말은 똑바로 합시다. 이 집주인은 나하고 제 아내예요. 왜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아, 이 집 댁들이지였구나. 집이 괜찮아. 땡큐 땡큐. 그거 선물이야? 고맙수다. 그러더니 덥석 선물이 들어있는 종이백을 채갔다. 목리? 당신들 이 집 관리할 사람 찾고 있었지? 맞지? 1년 전쯤에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가 서로 면식이 없잖아.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기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살아준 거야. 그러더니 종이백에 들어있던 선물용 간식을 입에 넣고 우걱거렸다. 내가 마침 입이 궁금했는데 센스 인정. 도저히 얘기가 통하지 않았다. 내가 파악한 건 이 중년 남녀는 부부이고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제 집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였다. 이 집 소유주는 나고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명백한 주거 침입입니다. 중년 부부는 태도를 바꿔서 험악하게 나왔다. 내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누가 그래? 그래,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야.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무너지는 거 몰라? 우리가 살면서 집을 관리한 거야. 그것도 벌써 몇 달씩이나 살았으니까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누구 집인지. 아마 우리 부부 집이라고 할걸? 내일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올라오실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 방도 많아서 넷이서 살아도 집이 넉넉해 아주. 이런 어이없는 일은 처음이었다. 뭐? 부모님과 동거? 대체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가 내 팔을 잡아당겼고 돌아보니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서 나를 말렸다.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이니 그만하라는 신호였다. 우리는 경찰서로 방향을 수정. 경찰한테 이 기막힌 상황을 설명했다. 저기요,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처음 보는 어떤 부부가 우리 집을 훔쳐서 살고 있더라고요. 경찰관도 뜨악한 얼굴로 나를 봤다. 네? 집을 훔쳐서 살아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집을 도둑 맞았어요.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자 경찰관도 상황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내 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는 걸 증명했다. 그 다음 경찰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다시 갔다. 경찰은 우리 집이며 집 도둑 부부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을 촬영했다. 커튼 틈으로 바깥 광경을 훔쳐보고 있던 집 도둑 부부는 겁을 먹고 뒷문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노련한 솜씨로 도주를 저지하고 불법 주거 침입 현행범들을 즉각 체포했다.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집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만에 어렵게 들어간 우리 집인데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했다. 정원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건 이미 확인했었지만 거실도 주방도 온통 천지사방이 모두 쓰레기로 덮여 있었다. 바퀴벌레, 파리 소굴로 변한 처참한 광경, 악취 진동, 폐허 수준으로 망가져 있었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고? 말도 안 돼. 어느 공포영화에 나오는 집보다 몇 배는 더 리얼했다. 이건 너무 심해서 방송 불가 수준. 집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올라왔다. 해외 출장 전에는 반짝반짝 윤이 나던 새 집이었는데 지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구석구석 더러워져 있었다. 감식반에서 집안을 촬영하며 증거를 담고 있는 동안 우리 부부는 감전된 것처럼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날 밤은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묵었다. 도저히 집에서는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경찰한테 상황을 설명해줬는데 그 집도둑 부부는 우리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장기 해외 출장 간다길래 내가 빈집 봐주면서 관리했던 거라니까요. 고맙다는 인사는 못 들을 망정 체포라니. 이게 말이나 돼? 나 억울해서 못 살아. 라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다. 우선 나는 집을 다시 점검했고 일부 가구며 DVD 등이 없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침입 경로로 보이는 목욕탕 유리창이 깨진 것도 경찰과 같이 확인했다. 내가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철저하게 증거를 제시한 결과 부부 도둑단은 마침내 죄를 인정했다. 일부 가구와 DVD를 팔아서 금품을 챙긴 것도 인정했다. 이 일은 형사사건으로 취급됐고 앞으로 부부 도둑단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다행히 그쪽 부모님들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었고 이런 도둑놈 같은 일하며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화를 내셨다. 그쪽 부모님들은 일이 힘들기로 소문난 건설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 도둑단을 보내서 엄격하게 일을 시키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셨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부부 도둑단은 힘들게 벽돌을 나르면서 아주 조금 갱생이 된 것 같았다. 사죄를 하겠다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내가 청구한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벽돌을 나르겠다면서 말이다. 내 이름은 한자산. 남편 봉재우와 초등학생 아들과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 친정은 유서 깊은 고택에 넓은 마당과 곳간이 있었다. 작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지금은 친정에서 우리 세 식구가 살고 있다. 곳간에는 절구, 절구공이 등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생활 골동품이 많이 있다. 때문에 커다란 자물쇠를 채워놓고 보관 중이다.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도 잘 자라고 모든 게 원만했다. 한 가지 문제라면 동네 엄마들 네트워크에 대해 불만이 좀 있었다. 엄마들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은 학부모의 회장이었고 발언력이 강했다. 문제는 뻔뻔하고 뺀질뺀질한 성격에 있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집에 물건을 빌리러 왔었는데 우리 집 곳간에는 없는 게 없었고 남편은 지역 행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예를 들면 절구, 방아, 전통 놀이기구, 캠핑 도구까지 온갖 것들이 다 있는 보물창고였다. 여름방학 기간 중에 학부모의 회장이 찾아왔다. 캠핑 도구랑 바비큐 세트 좀 빌려줘. 친한 엄마들끼리 캠핑을 가기로 해서 필요해서 그래. 애들 데리고 자연 체험하면서 감성교육 좀 하려고. 솔직히 나는 별로 빌려주고 싶지 않았다. 회장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지만 회장에 대한 주변 평판도 별로였고 그 중에는 근거 있는 소문도 몇 개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직접 들이대는데 거절하긴 좀. 무려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학부모의 회장인데 딱 잘라 거절하긴 힘들었다. 내가 주저주저 하자 성질 급한 회장은 바로 목소리가 커졌다.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 알지? 의무라고 하셨는데 캠핑이니 바비큐 도구들은 제 개인 물건이거든요. 논리로 따지자면 밀리지 않겠지만 말싸움하는 게 싫어서 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걸 돌려받은 건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로 계절이 바뀔 무렵이었다. 여름방학은 벌써 끝난 지 오래였다. 덕분에 정작 우리는 캠프도 못 가고 바비큐도 못 하고 여름이 지나갔다. 회장은 바빠서 아니면 짐이 많아서 다음에라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 겨우겨우 캠핑 도구와 바비큐 세트를 돌려받은 후 경악하고 말았다. 너덜너덜 꼬질꼬질 완전 헛것이 되어 있었다. 빌려줄 당시에는 거의 신제품이었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특히 심각했던 건 텐트, 태워먹은 자국까지 있었다. 까맣게 그을러진 정도로 봤을 때 초근거리에서 바비큐를 했다는 추측이 가능했다. 더 화가 났던 건 텐트 바닥에 뚫린 구멍들, 빼박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텐트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재를 떨어뜨린 게 분명했다. 화가 난 나는 확인한 즉시 회장한테 따지러 쫓아갔다. 빌려간 지가 언젠데 이제야 돌려주며 더구나 물건 상태가 그게 뭐예요? 특히 텐트는 완전 못 쓰게 됐잖아요. 아, 그거? 나야말로 개당황했거든? 어떻게 그런 걸 빌려줄 수가 있어? 남들 앞에서 펼치기가 부끄럽더라. 뭐요? 그거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완전 고물. 아니거든요? 아니라는 증거 있어? 처음부터 완전 고물이었다니까. 내 말이 틀렸어? 증거도 없이 무조건 남 탓하면 안 되지. 이 일을 계기로 나와 회장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다. 그런데도 회장은 아쉬우면 뭐 빌려달라고 찾아왔지만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런 냉전 상태에서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고 새해를 맞이할 무렵 우리 집 곳간에 도둑이 들었다.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와서
절구와 절구공이를 훔쳐간 것이다. 우리 집 절구는 큰 나무를 통으로 잘라 속을 파내서 만든 귀중품이었다. 공이 역시 절구만큼은 아니어도 귀한 골동품인 건 마찬가지였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그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것이었고 추억이 가득한 물건인데. 경찰에 절도와 기물 파손으로 피해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범인은 좀처럼 잡히질 않았다. 그런데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절구와 절구공이가 곳간 앞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모습은 온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반으로 갈라진 절구, 너덜너덜해진 공이 처참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재떨이 대용으로 쓴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담배 자국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다. 그 순간 회장한테 빌려줬던 텐트의 말루가 생각났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몇 사람을 거치자 바로 회장 이름이 나왔고 학부모의 멤버들이 인절미 떡매치기 행사를 연말에 개최했다는 걸 알아냈다. 흔하지 않은 누가 봐도 귀한 통나무 절구였다. 사진만 보여줘도 바로 반응이 있었고 사람들이 가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절구와 절구공이는 학부모의 회장님 개인 물건이라고 들었다. 행사 중에 절구가 깨진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절구로 쓸 수 없게 되자 몇몇 사람들이 재떨이로 쓰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다 라고 설명해줬다. 예상대로 회장이 훔친 절구와 절구공이로 떡매치기 행사를 개최. 그 결과 절구와 절구공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었다. 집에 가서 예전 사진들을 찾아서 다시 학교에 갔고 학교 측에 사실과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절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저희 집안 유물입니다. 절구공이도 해방 직후에 만들었다고 들었으니까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을 근거로 다음날 긴급 학부모회가 열렸다. 당연히 안건은 절구와 절구공이를 훔쳐서 학교 행사를 개최한 학부모의 회장에 관한 거였다. 안건에 자기 이름이 오른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절구하고 절구공이는 원래 우리 집에 있던 게 맞고요. 절구는 행사 당일날 반으로 갈라졌고 공이도 끝부분이 다 까져서 둘 다 그냥 버렸어요. 처분하고 없다고요. 어쩜 그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사람들 앞에서 술술할 수가 있어요? 나는 당일 참가자들한테서 입수한 사진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우리 집 소유의 절구와 절구공이입니다. 회장은 태도를 바꿨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깨질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 오래돼서 깨졌을까요? 절구를 옆으로 눕히고 발로 차면서 굴려서 옮긴 거 맞죠? 절구를 옮기는 올바른 방법은 비스듬하게 바닥만 땅에 닿게 해서 방향을 옮겨가며 굴리는 거예요. 알게 뭐야? 내가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럼 절구 모서리를 공이로 계속 때린 이유가 뭐예요? 떡매치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겠지. 담배 재떨이 대용으로 쓴 이유는요. 쓰레기 재활용이지. 마지막까지 잘 활용한 건데 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다. 인절미 떡매치기 행사에 참가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 절구가 반으로 갈라진 건 계단 위에서 발로 걷어차서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라고 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라고 하면서 회장이 깔깔 웃었다고 들었다. 다 낡아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절구를 가져다 학부모회가 개최한 공식 행사에 사용해줬으면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상식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회의는 종결됐다. 나의 다음 선택은 당연히 경찰에 호소하는 거였다. 피해 신고서도 접수했고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마도 회장은 그게 별거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절구와 절구공이를 인터넷에서 산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래 쓴 물건은 가치가 떨어진다. 고가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일반적이다. 어쩌면 돈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10만 원 안팎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시청 문화재부에 문의해서 역사자료관 관장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를 놀라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아주 귀한 물건입니다. 역사적 가치도 있고요. 보존 상태도 좋고 대단한 보물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가격은 상상 이상의 고가였고 현타가 온 거였다.
절구와 절구꽁이를 세트로 1,500만 원 정도의 양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 역사 자료실에 전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 절구와 절구꽁이가 1,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진 역사자료실 관장님의 발언으로 상상을 초월한 청구액이 확정됐다. 이 절구와 절구꽁이의 감정가는 최고 6천만 원은 좋게 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6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관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다. 안타깝게도 절구는 깨지고 절구꽁이는 흠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원래 상태였다면 6천만 원이 합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을 얻은 나는 회장에게 똑바로 말했다. 그럼 보상금은 6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피해 신고서도 접수했고 명백한 범죄란 게 밝혀졌으니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래 훔친 건 맞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같이 한 건데. 학부모의 회장과 어울리던 그룹 엄마들은 서로 남한테 잘못을 떠넘기느라 난장판이 됐다.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내보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나는 도둑질을 한 회장과 그 무리들에게 6천만 원을 받아냈다. 주범인 회장은 그중 5천만 원을 지불했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체면이 깎였다며 화가 난 남편에게 이혼당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혼자서 이사를 가버렸다. 항상 한 무리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손버릇 나쁜 회장이 혼자가 되다니 그 자체가 벌이지. 얼마 후 우리 세 식구는 역사 자료실에 전시되어 있는 절구와 절구꽁이를 보러 갔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물건을 이렇게 특별한 곳에서 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다. 내 이름은 어부진. 아내 한진자와 딸 예신과 셋이서 사는 회사원이다. 주변에서 보면 평범한 가족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나와 딸아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아내의 전 남편이 친부이고 나는 계부이다. 우리가 재혼한 건 딸아이가 5살이었을 때였고 그 뒤로 20년 동안 셋이서 한 가족으로 살았으니 나한테는 친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딸아이가 25살 생일을 맞이하게 된 어느 날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며 나와 아내를 거실로 모이게 하더니 긴장한 모습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려고요. 라고 했다. 너무나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아이가 이 집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이 결혼이 기쁘지만은 않았고 역시 나는 딸바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누군가와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 딸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축하한다 라고 웃으며 말해주자 딸아이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고마워. 라고 기쁜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앞으로 아내와 둘이서만 살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자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다. 그건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는 거였다. 결혼 초기부터 아내는 딸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혼자서 외출하는 일이 많았었다. 아내는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말해왔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갈 때는 최대한 기분 좋게 외출할 수 있게 배려해왔다. 매주 외출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이 돼서야 귀가하는 날이 꼭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느라 그렇구나 별다른 걱정은 안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자 무언가 미심쩍은 기분이. 한 번은 아내에게 가볍게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냐고 물어봤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으며 얘기한 적은 없었다. 나의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게 몇 년씩이나 지속된다면 이건 그저 고딩 때 친구가 아닌 게 아닐까. 이미 자리 잡은 불신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내와 둘만 살게 된다면 과연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지 자신이 없었다. 해결하지 못한 고민거리와 함께 딸아이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철렁했지만 딸아이와 둘이서 다녀올 거라고 해서 다시 마음이 놓였다. 결혼 전에 둘만의 추억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모녀에게 나는 특별히 용돈까지 주면서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라고 배웅을 했다. 이틀 후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며 현관까지 나갔는데 무슨 일인지 딸아이는 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라고 묻자 피곤해서 그래 라고 가볍게 대답하길래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후로도 딸아이는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고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아내가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길래 거실로 나갔는데 결혼식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말을 꺼내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결혼식이 왜? 라고 묻자 결혼식에 당신은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식장에는 친부가 오기로 얘기됐어 라고 말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는 20년 동안 친딸처럼 키웠는데? 라고 하자 아내는 예신이도 친아빠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라고 대답했다. 나는 도저히 아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친부란 남자는 직업도 없이 도박에만 빠져 살다가 거액의 빚을 진 무책임한 남자라서 이혼했다고 했었다. 딸아이도 그런 사람이 없어지고 내가 아빠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왔었다. 또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날에는 나하고 딸하고 둘이서 휴일을 즐기는 날이 많았는데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좋은 부녀였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은 친아빠랑 하겠다니 딸아이가 그런 발상을 할 리가 없었다. 나는 아내가 없는 시간을 골라서 딸아이와 둘이서만 대화를 시도했다. 딸아이에게 진심을 말해달라고 하자 선뜻 말을 못 꺼내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결혼식장에 친아빠만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라고 묻자 딸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그럼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한 거니? 딸아이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자 무겁게 입을 뗐다. 그게 실은 엄마랑 여행 가던 날 공항에서 친아빠가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말해줬다. 여행 당일 엄마랑 둘이서 가는 여행인 줄로만 알고 있던 딸아이는 공항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친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셋이서 가는 여행을 계획한 거였고 우리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자 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여행 내내 우울해하는 딸아이에게 아내는 네 결혼식엔 새아빠 말고 친아빠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는 폭탄 발언을 들은 딸아이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자 아내는 사실 네 아빠랑 이혼한 후에도 계속 만나왔었어 라고 자백을. 아내는 내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나 몰래 생활비를 따로 빼서 매달 전 남편한테 송금을 해왔고 최근에는 전 남편의 빚까지 모두 내 돈으로 갚았다고 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번엔 나하고 이혼을 한 후 전 남편과 재결합할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라고 했다. 게다가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딸아이 예비 신랑을 불러서 공항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전 남편을 이쪽이 예신이 아빠예요 라며 정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한다. 딸아이는 울면서 그 사람도 이제는 친아빠가 내 아빠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나는 아내에 대한 분노로 몸이 떨렸다. 딸아이에게 결혼식 문제는 네가 결정할 일이고 아빠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을게 라고 하자 딸아이는 나는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물론 나도 딸아이의 결혼식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칫 결혼식장에서 막장 분위기가 연출되면 그 피해는 딸아이에게 갈 것이고 식장에서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내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었다. 딸아이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린 지 일주일째 나는 딸아이의 말을 근거로 흥신소를 찾아갔고 아내의 불륜 증거를 찾아서 이혼할 결심을 굳혔다. 이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거실에서 보자고 아내를 불렀는데 딸아이가 나도 두 분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라며 같이 얘기를 하자고 했다. 네가 먼저 얘기해 라고 하자 딸아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엄마는 내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단언.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너 제정신이니? 나 너 친엄마야 라고 흥분했지만 딸아이는 나는 아빠가 꼭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를 배신하는 사람은 부르고 싶지 않아. 아내를 배신자로 정의 내렸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얘 좀 봐. 라며 목소리를 떠는 아내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도 조사할 만큼 했어. 당신 처음부터 전 남편 빚 갚을 목적으로 나랑 결혼했던 거 맞지? 급 당황한 아내는 횡설수설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말과 전 남편에게 매달 송금했던 금액을 모두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왜 그래야 되는데? 겨우 빚 다 갚았는데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라면서 나한테 되려 역정을 냈다. 대화 불능을 감지한 나는 짐 챙겨서 나가줘. 전 남편한테 가면 되겠네. 마침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다. 3일 후 물론 결혼식장에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가족 테이블에는 내 자리만 준비되어 있었다. 딸아이 설명을 들어보니 예비 신랑에게 사실대로 말하자 네가 아빠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라며 딸아이를 이해해줬다고 한다.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변신한 딸아이를 보니 지난 20년이 떠올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 아내 없이 나 혼자 살게 됐지만 딸아이 부부가 자주 놀러와서 외롭지 않았다. 나와 이혼 후 전 남편과 재결합한 전 아내는 위자료와 전 남편한테 빼돌렸던 돈을 갚느라 생활이 어려웠고 여전히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전 남편 때문에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됐다. 딱 한 번 나한테 전화를 해서는 다시 전업주부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라며 나한테 용서를 비는 듯한 말을 했지만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현재 남편하고 상의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자 그 뒤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소문을 듣자 하니 전 아내는 재결합한 전 남편과 또 이혼을 했는데 이혼 후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처지라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있다나 뭐라나. 한편 딸아이가 첫 아이를 출산했고 나에게는 첫 손주가 생겼다.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했다. 앞으로 나를 아빠로 선택해준 딸아이와 사랑스러운 손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진 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게 걱정이 돼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친정엄마를 챙기고 싶다는 아내의 소망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장모님은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를 친자식처럼 여겨주셨던 분이라 나도 흔쾌히 동의했다. 직장 문제도 바로 윗상사가 우연히 이 지역 출신이어서 아는 사람이 있는 회사에 소개해준 덕분에 이사 가기 전에 면접을 거쳐서 무사히 채용이 됐고 곧바로 출근하게 됐다. 새로 일하게 된 회사도 예전에 다니던 회사와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동계열이었고 맡은 업무 내용도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과장님도 중도 채용으로 들어와서 곧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었다면서 좋게 평가해 주셨고 모든 게 순조로웠다. 동료들도 대부분 좋은 사람들 뿐이었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안 이꺼워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왕진상. 내가 새 기획안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직 서투른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좀 봐준다면서 접근하더니 허락도 안 받고 내 기획서를 계속 넘겨봤다. 내용이 너무 부실하네. 이거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해놓고 내가 수정하는 동안 내 기획서를 베껴서 부장님께 제출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물론 즉각 만행에 대해 따졌지만 꼭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능력도 없으면서 남이 뭘 하면 나도 똑같이 생각했네 어쩌네 뒷북치는 인간이. 라고 마치 내가 자기 기획서를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적반하장 그 잡채. 솔직한 심정이라면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왕진상은 나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 사원이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으로서 부당하다고 해서 무작정 싸울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참고 기다리는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새 아이템이 올라왔다. 지난번처럼 왕진상한테 아이디어를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왕진상이 보는 데서 기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트북을 집에 가져와서 따로 작업을 했다. 그 덕분에 이번에는 왕진상에게 기획서를 도둑맞지 않고 무사히 작성을 마쳤다. 이제 주말 전에 제출하는 일만 남았고 출근 후에는 평상시 하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왕진상은 계속 나를 타깃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지성인 씨, 내 노트북이 이상해서 그런데 자기 노트북 잠깐만 빌려도 되지? 라고 꼼수를 걸어왔다. 그걸 빌려줬다가 어떤 곤욕을 치르게 될지 의심부터 들어서 즉각 거절하자 너 뭐 착각하는 것 같다. 엄밀히 말하면 그거 회사 거야. 네 책상에 있다고 네 게 아니거든요. 선배가 빌려달라고 하면 내 쓰세요 할 것이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라고 버럭 화를 냈지만 노트북 안에는 내 노력이 담긴 기획서 파일이 있었고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빌려줄 수 없었다. 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왕진상은 화를 내고 가버렸는데 저러고 그냥 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못 풀고 있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이 됐길래 점심 식사를 하려고 회사 밖으로 나와서 우동 전문점에 들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자 왕진상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왔다.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들고 네가 안 빌려주면 내가 못 쓸 것 같냐? 노트북 잘 썼다 라고 깐죽거렸다. 뭐 잠깐 빌린 거야. 누가 엿바꿔 먹는데? 근데 잠깐 빌려 쓰다가 실수로 물을 쏟아서 노트북이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걸 어쩔? 안에 있던 데이터 다 날아갔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거든. 일부러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는 발언이라고 확신했지만 나는 가방 안에서 내 노트북을 꺼내서 보여줬대. 제 건 여기 있는데요? 내가 가볍게 대꾸하자 왕진상은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란 얼굴을 냈대. 자기가 일부러 물을 뿌린 노트북과 내 노트북을 수도 없이 번갈아 봤다. 노트북은 회사 비품이라 디자인은 다 똑같지만 바닥면을 잘 보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원 이름이 들어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내가 그걸 알려주자 한진상은 얼른 노트북 바닥을 뒤집어서 이름을 확인했고 그 순간 멘붕이 온 것 같았다. 부장님 것이 왜? 왕진상의 머리로는 내 노트북을 고장내면 내가 기획서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물벼락을 맞힌 모양인데 왕진상 눈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그 노트북의 소유주는 부장님이었다. 왜 내 책상 위에 부장님 노트북이 있는 거냐며 왕진상은 괴성을 지르며 절규했다. 나는 컴퓨터 같은 정밀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취미가 있었고 부품을 사다가 직접 PC를 조립하는 마니아였다. 내가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된 부장님이 자기 노트북 상태가 안 좋다면서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놓고 가신 거였다. 물론 회사에 말하면 다른 노트북을 준비해주겠지만 안에 들은 데이터를 일일이 전송하는 게 귀찮다면서 혹시 내가 바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쓰고 싶으셨던 모양이었다. 취미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컴퓨터 수리도 직접 해본 적이 많아서 나는 기꺼이 수리를 해보고 싶었고 회사의 허가를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다행히 부장님 노트북에 결함을 찾아내서 수리까지 완료한 후 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찾으러 갈 테니 그냥 내 책상 위에 두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책상 위에 두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온 거였다. 사정을 모두 들은 왕진상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런 얘기를 왜 자기만 모르고 있었냐면서 나한테 소리치고 화풀이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마침 그때 부장님이 오셨다. 오시자마자 나한테 노트북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사실 그대로 지금 왕진상 씨가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부장님은 왜 네가 들고 있냐고 왕진상에게 물었다. 아무렴 왕진상이 감히 부장님께 암흑의 노트북인 줄 알고 데이터 못 쓰게 하려고 물을 부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테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장님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노트북을 확 뺏어서 살펴본 결과 전원도 안 들어오는 먹통에 물에 푹 젖어 있는 걸 보시더니 왕진상에게 고함을 질렀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내 노트북이 물에 젖어 있어? 라고 말이다. 왕진상은 실수로 물을 쏟은 것처럼 나한테 말했었지만 컵에 든 물이 아니라 양동이에 든 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노트북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대강 닦은 것 같긴 한데 책상 주변이 물투성이어서 누가 봐도 악의적이라는 게 빼박이었다. 그쯤 되자 왕진상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자기 노트북이 고장나서 어쩌고 했지만 부장님이 한가하게 그딴 헛소리를 들어줄 리 만무했다. 나는 이참에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부터 왕진상이 나한테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기획서를 가로챘던 일이며
이번에도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내가 사무실에 없는 사이 내 노트북을 실수로 고장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자 부장님은 진심 화가 나셨고 왕진상에게 넌 해고야, 당장 회사에서 나가 라고 고함을 치셨다. 왕진상은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라면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자업자득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타입. 왕진상이 응급 상황인 건 맞지만 돕고 싶은 마음은 전혀 1도 들지 않았다. 더구나 부장님 노트북 안에는 당연히 일반 사원들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있었고 그게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부장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내가 고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내부까지 전부 물에 젖은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왕진상은 그날 당장 해고를 당했고 노트북은 자비로 배상해야 했다. 또 내부에 있던 중요 데이터가 손실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받게 될 거라고 들었다. 그리고 전에 내 기획서를 훔쳐서 제출한 덕분에 상여금 책정에 후한 점수를 받았었는데 그게 0점으로 깎였고 그게 대신 나한테 반영이 돼서 보너스를 후하게 받게 됐다. 부장님 노트북은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천만다행으로 내가 부장님 노트북을 다 고친 후에 문제없이 작동하는 걸 같이 확인해준 동료가 있어서 부장님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셨고 내 노고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셨다. 얄팍한 꾀를 부리다 이런 불경기에 해고를 당하게 된 왕진상은 동종업계에 이번 일이 빠르게 소문이 나면서 왕진상 이름이 같이 알려지는 바람에 이 분야에서 재취업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겨우 찾은 새 일자리는 편의점 야간 알바였다. 안타까운 인생이다.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32살의 회사원이다. 아내 부정에는 27살이고 몇 달 전부터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우리는 결혼 2년 차인데 아내는 전업주부의 실증이 난 모양이었다. 따분한 게 제일 싫어. 라는 말이 아내의 입버릇이었다. 전업주부 탈피 선언을 한 아내가 선택한 직장은 외국인이 많은 공장의 사무원이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환경을 마음에 들어했다. 외국인 동료들이 종종 홈파티를 열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나는 아내의 외향인 성격을 좋아하지만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게 신경 쓰였다. 그래서 가볍게 한마디 했는데 아내는 변명으로 대응했다. 우리 회사에는 아직 일본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도와주고 있단 말이야. 나 좋은 일 하다가 늦는 거라고. 남한테만 좋은 일 하지 말고 우리 집 요리 담당은 당신이잖아. 나는 회사에서 잔업이 많은 편이라 집안일은 청소만 담당하고 있다. 요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외국인들은 글자는 읽어도 뜻을 몰라서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야. 계속 외국인 할래?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외국인들만 챙기는 게 맞냐고 묻잖아. 거의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데 이게 정상이야? 내 말은 뭘로 듣는 거야? 아직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도와주다가 그랬다니까? 나는 아내와 자주 말다툼이 벌어졌다. 가정 불안은 있었지만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니 좋은 일 하는 건 맞다. 남을 위해 밤늦게까지 애쓰는 아내가 대단해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못 보던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다녔고 월급 받아서 샀어 라고 하는데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었다. 원래 아내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명품 브랜드 가방을 사거나 할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곧장 흥신소를 찾아갔고 아내의 불륜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아내의 불륜이 바로 확인됐다. 내 느낌이 맞았다. 그런데 아내의 불륜 상대는 뜻밖이었다. 불륜남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동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 같았다. 아직 한국어도 잘 못하고 외국인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딘가 이상하다며 흥신소에서 의심스럽다고 했다.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남자 직장도 좀 이상합니다. 나는 좀 더 심층 조사를 부탁했다. 저녁에 들어온 아내한테 불륜 증거를 내밀었다. 외국인 놈하고 불륜 중이었더라? 외국인이 뭐가 어때서?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 거 몰라? 누가 외국인이 나쁘대? 자원봉사한다더니 바람 피우러 다닌 거잖아.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강제 소환 조치하게 만들 거야.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도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다고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역시나 불륜남은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아내와 불륜남은 난리가 났다. 이혼 취소야. 이 남자 세상에 불법 체류자였어. 그게 뭐야? 난 몰라. 라면서 난리 부르스. 이혼 문제에 직면할 경우 지지부진한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각오했었다. 불륜남이 외국인인 걸 고려해서 한국어가 짧아서 대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만만하게 남친한테 불륜 들통났다고 말했는데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당신하고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그러던가 나는 위자료 3천만 원씩 청구할 거야. 너하고 불륜남한테. 좋을 대로 해. 아내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자랑하듯이 나한테 보여줬대. 이거 뭔지 알아? 명품 가방 자랑하는구냐? 그래도 알긴 아네. 내가 이거 내 월급에서 샀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내 남친이 사준 거야.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내는 방에 들어가더니 가방, 액세서리, 시계를 한아름 안고 나왔다. 자기 옷장에 숨겨놨던 걸 대방출하는 품새였다. 이거 전부 다 명품이야. 네 돈 네 산이냐? 물론 대답은 예상했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봤다. 뭐래니? 아내는 코웃음을 쳤다. 월급이라고는 코딱지만한 당신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명품을 알 리가 없겠지만 이거 전부 합치면 1억 원 가볍게 넘어. 이게 다 내 남친이 선물해준 거란 사실. 찰랑찰랑 번쩍이는 금붙이 목걸이를 자랑하는 아내. 그거 잘 됐네. 위자료 3천만 원쯤은 누워서 떡 먹기다. 뭐 그런 뜻인 거네? 그래도 눈치는 있네. 내 남친이라면 내 거랑 자기 거 합쳐서 즉석에서 6천만 원 바로 결제할걸? 아내가 여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우리 형편에 저금도 별로 없는데 위자료 금액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동의했던 건 나름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던 거다. 자기가 위자료를 책임질 생각이 아니니까 저금해 둔 돈이 없어도 월급이 적은 파트 근무여도 걱정이 없는 거겠지. 그리고 얼마 후 불륜남도 같이 셋이서 일단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 나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불륜남이 왔다. 치렁치렁 걸린 액세서리가 놈이 움직일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현란하게 번쩍였다. 저것도 아마 명품 브랜드에서 산 거겠지. 아내가 자랑하던 액세서리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걸 걸치고 온 게 거슬렸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한국에서 뭘 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번 걸까? 원래 금수저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글쎄. 내 느낌으로는 로고가 눈에 확 띄는 것만 걸친 걸로 봐서는 벼락부자 냄새가 났다. 큰 키의 불륜남은 위압적인 자세로 나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봤다. 너 남편이야? 불륜남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말하는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 그래 맞아. 내가 부정의 남편이야. 당신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한 여자랑 남녀관계를 갖는 건 부정한 일이야. 허! 무서워. 너무 무서워. 화냈어. 호들갑 떠는 게 꼭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았다. 놈이 움직일 때마다 몸에 걸친 장신구들이 짤랑짤랑 시끄러웠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없었다. 아내가 왜 이런 놈한테 빠졌는지 나는 1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글쎄. 나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불륜남에게 똑똑히 말했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의자료? 나는 부정애하고 끝낼 거야.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너하고 부정애한테 돈을 요구할 거야. 각각 3천만 원씩 합쳐서 6천만 원. 오케이 오케이. 불륜남은 호탕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덩달아 여유 있게 웃고 있었다. 나 명품백, 워치, 액세서리 다 있어. 그거 팔면 돈 생겨. 말하는 걸로 봐서는 불륜남은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았다. 돈 줄게. 네 와이프 내 여자야. 불륜남은 대담하게 아내를 껴안았다. 불륜남은 내가 말한 위자료를 자기가 다 부담할 요량인 것 같았다. 아내는 끈적거리는 눈빛으로 불륜남을 바라보다가 표정을 싹 바꿔서 나를 봤다. 어때? 이 사람 한국이란 신천지에 와서 사업으로 대박난 사람이야.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도 못 낼걸? 그래, 난 못할 것 같다. 그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일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하지만 아내는 불륜남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와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모습에 매력을 느낀 모양이었다. 의사소통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도덕관념도 없는 놈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어딘가 수상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불륜남을 바라보는 아내는 눈에서 하트가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아내는 말했다. 우리는 언어 장벽, 인종 장벽, 국경까지 3종 장벽을 모두 초월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려 진실한 사랑을 찾은 거라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둘을 상대하는 게 얼빠진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좋을 대로 이혼이나 해. 나는 이혼남이 됐다. 그리고 흥신소 조사로 불륜남이 불법 체류 중이란 걸 알게 됐다. 게다가 불륜남의 비즈니스의 정체가 명품백, 짝퉁 판매라는 것도 밝혀졌다. 당연히 불법이다. 사랑은 눈뜬 장님이라고 하지만 아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것일 수도 있다. 충분히. 나는 출입국 관리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불륜남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 나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불륜남과 전처는 완전히 멘붕이 온 상태였다. 왜? 이거 뭐야? 갑자기 왜? 왜 그래? 불륜남은 갑자기 불법 체류가 들통난 사실에 허둥지둥 난리였다. 전처는 나를 발견하더니 갑자기 나한테 달려왔다. 저 남자 불법 체류자래. 나 어떡해? 부탁이야. 이혼 취소하자. 재결합이 좋겠다. 손절.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며. 쇠고랑 차고 힘내. 나는 그 말만 하고 얼른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 후 불륜남은 강제 소환됐고 입국이 금지됐다. 아무래도 국경은 초월하기 힘들 것 같다. 너무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고 나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나니 거의 무일푼이었다. 전처는 불륜남한테 받은 선물을 모두 팔았지만 수중에 들어온 돈은 푼돈에 불과했다. 왜냐? 전부 짝퉁이었으니까. 불륜남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짝퉁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을지도. 하지만 이제 전처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본인이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여전히 그 공장에서 파트근무를 하면서 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가정. 직업은 의료사무원.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나이 25. 나는 3년 전부터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얼마 전 남친 좋은 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을 결심한 후 남친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내 부모한테는 인사시키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부모와 절연하다시피 한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3살 위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 한재숙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엄친딸이었다. 부모님은 잘난 딸인 언니만 편애했고 나는 찬밥 신세였다. 언니와 심하게 차별 대우받으며 자란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런 상처 때문인지 나는 사람을 기피했고 극내향인 성격이 됐다. 아빠는 나한테 1도 관심 없었고 그저 병풍 취급이었지만 엄마와 언니는 달랐다. 엄마와 언니는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게 일상이었고 나는 두 사람에게 멍청하고 못생긴 쓸모없는 애란 말을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다. 부모는 언니를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원이며 동아리 활동 등에 자신들의 돈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너같이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애는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딱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 엄마의 강압에 의해 나는 공부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고 성적도 내 생각처럼 오르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알바를 하며 지냈다. 그때 내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벗어나는 거였고 알바를 몇 개씩 한 끝에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처음 자유를 느낀 나는 왠지 이제부터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도 몸이 힘든 줄도 몰랐을 정도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다.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료 사무직 자격증을 취득한 나는 22살에 큰 병원에 취직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종합병원의 원장 아들이자 외과 전문의로서 항상 바쁘고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사와 사무직 직원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알게 됐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내가 다른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 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는 건 남편과 얼굴 볼 시간이 전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건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결혼 후에는 내조에만 힘써달라고 했다. 나는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 내조에 전념하기로 결심했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 결혼식 당시에 시부모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올리자고 제안하셨다. 사돈될 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나 대신 내 성장 배경을 설명해드렸다. 시아버지는 그렇다면 가정의 가족들은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좋겠구나. 라면서 내 입장을 이해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표정이 썩 밝지 않았다. 어쨌든 내 쪽 부모는 안 부르는 걸로 하고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다. 그렇게 어느새 결혼식이 3일 앞으로 다가와 있을 때였다. 직장은 이미 결혼 전에 정리했고 결혼식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막 이사를 마친 신혼집에서 혼자서 조용히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봤더니 뜻밖에도 엄마가 와 있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현관문을 열었고 엄마가 들어오더니 너 오래간만이다 라고 했다. 내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초대장에 쓰여 있으니까 알지.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니? 라고 했다. 초대장? 라고 반문하자 결혼식 초대장이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나는 절대 집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당혹스러웠다. 엄마는 네 주제에 결혼해봤자 뻔하지. 어디서 별 볼 일 없는 놈 하나 만났겠지. 이런 거 보내면 내가 네 결혼식에 갈 거 같니? 라고 하더니 갑자기 언니 얘기를 꺼냈다. 엄마는 언니가 최근에 종합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됐다면서 월급도 엄청 오를 거라고 자랑했다. 엄마는 언니 자랑을 한도 끝도 없이 혼자서 계속 떠들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지 재숙이가 결혼한다면야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겠지만 그런데 넌 아니지. 결혼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식구는 다 불참이다 라고 하더니 가버렸다.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한테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시어머니인 것 같다고 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수차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납득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했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방문으로 기분이 가라앉긴 했지만 결혼식은 다가왔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을 살펴보니 역시나 나의 생물학적 가족은 보이지 않았고 안심했다. 주요 하객으로는 시아버지 병원 관계 높은 분들이 와 계셨고 내 친구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벤트 중 하나로 남편의 어린 시절 영상이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왔다. 하객들이 모두 영상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렸다.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고 그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언니가 등장. 돌발 상황 발생에 장내가 술렁거렸다. 언니는 네가 뭔데 나보다 먼저 결혼을 해?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나쁜 게 라고 소리치면서 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내 앞으로 오더니 너 같은 못난이가 웬 결혼? 말이 돼? 결혼은 나같이 생긴 애가 하는 거야. 웨딩드레스도 내가 입으니까 더 신부 같지? 라면서 웃었다. 나는 옆에 있는 신랑을 가리키면서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라고 대답했다. 언니는 뭐래? 라고 하더니 그제야 두리번 신랑을 찾았다. 영상 상영 중이어서 결혼식장의 조명이 다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랑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은 언니가 새로 취직한 병원 의사야. 원장님 아들이고 라고 언니한테 알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줬다. 실은 내가 갑자기 다니던 병원을 옮기게 된 것도 언니가 나와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들어오게 된 사실을 우연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조명이 켜진 식장을 둘러본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장에는 언니가 천신만고 끝에 입사한 병원의 높은 분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으니 당연했다. 언니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농담으로 요즘은 결혼식 때 이벤트 많이 하잖아. 서프라이즈. 난 네 결혼식 축하해주려고 왔어.
라면서 열심히 변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원장님인 시아버지가 언니 앞으로 가더니 자네는 우리 병원에 출근 안 해도 되네. 라고 하셨고 언니는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라면서 다급하게 다시 물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개념 몰상식한 사람을 우리 병원에 둘 수는 없지.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오시더니 난 이렇게까지 너한테 막대할 줄은 몰랐다. 내 멋대로 초대장 보내서 정말 미안하다. 라며 사과하셨다. 언니는 스태프들이 와서 밖으로 드러냈고 경비실로 연행됐다. 경비실에서 눈물이 쏙 빠지게 질타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갔다.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있는 피로 현장으로 이동하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불렀고 뒤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는 다 들었다. 너 엄청 큰 병원 원장 아들한테 시집 가는 거라며? 너 좀 대단하다. 그래야 내 딸이지. 이제 좀 내 딸 같네. 앞으로 엄마랑 친하게 지내자. 라면서 들이대려고 했지만 나는 즉시 손절했다. 지금까지 나를 멸시하고 학대했던 사람과 친하게 지낼 생각 1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미련을 못 버리고 매달리는 엄마를 뿌리치고 피로 현장으로 갔다. 시아버지 병원에 출근도 못 해보고 잘린 언니는 불이 나게 다른 병원에 이력서를 내고 다녔지만 결혼식에 오셨던 수많은 병원 관계자분들에 의해 언니의 소문은 업계에 이미 파다했다. 결국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에서 취직을 단념한 언니는 백수가 되는 것만은 피하려고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줄곧 부모가 떠받들기만 하면서 자란 언니는 지방에서 혼자 사는 것에 적응을 못하고 얼마 못 버티고 사표를 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의사가 아닌 언니는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딸이 아니었고 매일 언니를 들들 볶았다. 그러자 언니는 난폭한 행동을 보였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되자 세 사람 모두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됐다. 아빠는 엄마한테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워서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엄마 탓을 하더니 홧김에 이혼을 요구, 엄마와 언니를 내팽개치고 집에서 나갔다. 버림받은 두 사람, 엄마와 언니는 집에 틀어박혀서 매일 피 터지게 싸움만 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행복 그 잡채. 스트레스, 불안과 안녕한 지 오래고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일 때문에 바쁜 남편을 서포트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시아버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새로 의사를 뽑을 때는 인성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병원의 방침을 새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차기 원장인 남편을 위해서라도 언니처럼 무개념인 사람은 고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남편의 훌륭한 서포터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